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0년도 9급 행정법 총론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입니다. 2번 한번 문제 보시죠.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설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2번 설문,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그죠? 설명해 드렸죠, 지난번에 어제는 좀 길게 했네요. 1번 설명할 때. 너무 많이 길었더라. 근데 앞부분들은 조금, 2020년 것들은 길 거예요. 처음 제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행정작용의 기본 형식, 법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쪽이 법원이고 이쪽이 법이고 방식 기본형이라 그랬죠. 헌법에서 나오는 거. 신뢰보호 원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설명하면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거예요. 잘 지킨 거예요. 근데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 원칙은 지켰냐? 그 중에 신뢰보호 원칙은 지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법원이에요. 그럼 법규는 뭐냐?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청은 뭐 A에게, 갑에게 허가를 발령해라. 아니면 뭘 허가해야 한다라는 게 명제죠. 근데 행위에서 허가를 안 해버린 경우죠. 그럼 갑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법성을 신뢰보호 원칙 기반으로 위법성을 다투겠죠. 스토리죠. 먼저 전체적인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그림을 보실게요. 의 있죠? 개념 외우셔야죠. 행정청은 어떤 언동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죠? 근거는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책 볼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총론이다 보니까 이론적 근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헌법적 요소에서 많이 나오죠. 법치국가의 원리.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신칙설,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설 있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도입될 때. 왜냐하면 공법의 법률이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규정하겠어요? 공법관계 법률을 적용할 때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공법 규정에 흠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원칙 파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민법에 있는 규정들을 유추 적용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유추 적용할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 나와요? 개괄적 구별설. 그죠? 일반 이론적인 파트, 계약 파트, 기술적 파트 이렇게 쭉쭉 나눠가지고 또 어떻게 나와 행령? 뭐 침해적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뭐 이렇게 쭉쭉 나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그래서 신의칙을 갖고 들은 거죠. 민법상의 신의칙을. 그죠? 근데 문제 말씀드렸죠. 어제 민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행위와 행위가 법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동시성을 갖고 있죠. 물론 앞에 규정돼 있죠. 근데 아시지만 임의규정 우선의 원칙이죠. 강행규정 위반하지 않는 한 임의규정 계약 자체, 사적 자체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공법은 뭐라 그랬어요? 법의 선제성이 있다 그랬죠. 법의 선제성.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칙적으로 가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로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존재성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법은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칙적으로는 행정작용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헌법상 이제 법률이 정비된 것이 헌법이 마련되고 법치국가 원리가 전 국가형에서 실현되고 이러니까 이제 법치국가 원리 그렇죠? 를 근거로 쓰는 거죠. 법치국가 원리 중에서도 법적 안정성에서 나온다. 법치국가 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는데 행정의 합법률성, 그죠? 근데 법적 안정성 보장, 그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할게 이제 이론적 근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정이 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행정절차법까지만 설명했죠. 근데 아시지만 행정기본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성질은 어떻게 돼요? 법원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원칙이고 난도는 어떻게 돼요? 헌법상의 원칙이지. 왜 이걸 설명하냐? 나중에 부당결부가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당결부가 법률상의 원칙인지 헌법상의 원칙인지 얘기하죠.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독일의 부당결부 원칙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독일에서 가져올 때 독일은 부당결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절차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원칙인 거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 뭐 이런 부분에서 공법상 계약에서 적용되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법률상의 원칙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뭐죠? 등급을 승급시켜 선법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당결부 나오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질은 뭐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이요. 특히 어디서? 재량 행위에서.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요건 있죠? 요건 따로 보도록 하고요. 소극적 요건은 다른 교수님 원래는 적극적 요건만 뭐 요건 해가지고 이걸 통폐합해서 쓰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두 개를 구별해서 쓰시길래 설명했으니까 소극적 요건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한계의 일부분에 들어있어요. 한계의 일부분. 한계의 일부분이 이게 원래는 한계의 일부분인데 즉 뭐냐면 제3자나 공익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 이런 거지.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공국과 사법에 아니 그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의 문제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로 가게 된다는 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에서 법률 적합성과 법정 안정성의 경합. 그죠? 뭐 선순위설, 후순위설, 동의설 가가지고 뭐 이익 형량한다는 거죠. 사정병 행하가지고 나오죠. 사정병인가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에요. 즉 이 두 개는 전부 다 뭐예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에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의 문제, 한계 문제. 적용 범위는 행정작용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반 원칙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일반 원칙이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의 전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도 이렇게 딱 틀어박혀 있잖아요. 행정절차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행정청은 어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행정청에게 신뢰를 보호해달라는 주관적 공권이 생기느냐는 거죠. 그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생기겠죠? 주관적 공권의 요건이 있죠? 강행법규성. 그럼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된다는 거죠. 일반 논리죠.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계획부장 청구권이잖아요. 행정계획 가시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적어도 이례독은 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동태적으로 탁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옛날에 가르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강의하면서 설명하는 소극적 효과는 어떻게 돼요? 위반의 효과죠. 위반의 효과. 그럼 하자되고 하자 의무, 하자 정도. 그죠? 하자는 당연히 있는 거죠. 위법성 판단 기준 된다 그랬잖아요. 하자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단순 위법. 그죠? 단순 위법 사유죠. 그 다음에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통해서 하겠죠? 항고소송, 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죠? 무효 확인소송 뭐 이런 형태로 하게 돼요. 같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거죠. 실질적 당사소송, 국회유상 청구소송이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인 이해가. 그죠? 그 다음에 지문 나오는데, 그럼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복잡하시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시면 다 되는데,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딱 봐도 금방 아는데 여러분 알 거냐는 거죠.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그린 거예요. 위쪽 보시면 돼. 이게 행정청이죠? 행정청 A가 그죠? 행위 A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행위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보호가치성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위는 기본적으로 뭐래서 투자 행위를 아주 좋지 뭐 이러자 여러분. 근데 사실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근데 후행 행위에서 어떻게 돼요? 행위 A와 반하는 모순 저촉되는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는 뭘 기본적으로 허가를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B에서는 어떻게 돼요?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신뢰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하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한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죠? 법적 안정성. 제3자의 보호. 그죠? 이 논리로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B가 원래 다투고자 하는 거잖아요. 갑이. 그죠? B가 갑이 목적으로 하는 건 B란 말이에요. 허가를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거부를 때려버린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허가 거부가 문제 되겠죠.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사실이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B는 어떻게 돼요? 구속력에 반하는 거죠. 그게 법적 구속력인 거죠. 그래서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확약을 했다. 그러면 B에서 법은 뭐예요? 행정청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일단 이쪽으로 할게요. A로 할게요. A. 왜냐면 원래 동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 A가 행위 B의 선행행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즉 이게 원래 방금원의 원칙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적 건의 폭로하는 게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가 포함적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고 명시적 의사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해주겠다는. 근데 그걸 갑이 믿었단 말이에요. 신뢰.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려면 뭐예요?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A 행위를 할 때 나왔던 견해 표명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느냐 싸움이에요. 여러분 책은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근데 이 법적 구속력이 행위 B까지 미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인과관계는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문제 가면 나오니까. 그러면 정당한 신뢰가 정당한 신뢰 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정당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이 사기나 허위행위에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고의 또는 중과. 그죠? 그 다음에 또 후행행위가 변동할 거라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만약 변동할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은 행위를 할 때 뭘 하겠어요? 그걸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자신의 이익 실현행위, 신뢰이익의 구체화해서 이걸 고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 의무. 근데 또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치?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 사건성이어야 돼요. 일반적인 표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 형식을 불문해요. 즉 무슨 얘기? 행위 A파트, 선행행위는 행위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묻어나는 의사표시면 돼요. 근데 행위 B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정행위해야 돼. 물론 행정행위가 아니어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왜? 이 양반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행위 B가 대상적격이 되겠죠? 그러면 대상적격은 처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분. 그래야 취소송을 제기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행위면 뭘 하겠어요? 국가배상 소송을 하겠죠. 사실행위면. 그러니까 존속보호는 안 되고 가치보호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드렸고 그러려면 선행행위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게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세요. 견해표명. 그럼 의사표시 즉 방금 말을 달리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의 주체, 행위 주체가 어떻게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래서 행위 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사례 있었죠. 여기는 행정청이겠죠. 권한이 있는 자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밑에 직원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나는 그 말을 안 지켜도 모순이 안 생기죠? 즉 타인의 말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방금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인 기준, 권한, 외관이죠. 행위 주체라는 외관. 그걸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조직상 지위와 발언을 연동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해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행정청이, 즉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밑에 있는 뭐 담당 주무관, 그 실장, 팀장이 해주겠다라고 확약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실장 말, 팀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사정 변경이 없다면. 그지? 그래서 먼저 이게 나와요. 주체의 동일성 판단. 근데 형식적 외관으로만 보지 않고 누가 이름으로 왜 제가 형식설이라고 말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서류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의사의 주체는 날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문서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B면 어떻게 돼? A가 아니라 만약 B면. 그죠? 죄송합니다. B면 다르잖아요. 구속력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이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설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적용되는 영역한 거 행정계획 하기로 고시공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경 처리해버리죠. 그럼 고시공고 행정계획이 구속력이 있느냐. 그죠? 행정위를 발령했는데 나중에 취소 처리한 경우, 확약했는데 거부해버린 경우. 이게 적용 범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바뀐 거죠. 사건의 동일성이 필요해요. 사건의 동일성.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사건성,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 그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케이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그죠?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원래 해주겠다는데 안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뭐겠어요? 지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죠. 신법령 준수죠. 후행이. 적법하게 된 거. 만약 신뢰가 보호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행행위를 위협하죠. 국법을 준수하겠죠. 그런 개념이죠. 법적인 신뢰보호기 큰 케이스는 게 사익보호가 있는 거고 이쪽은 공익 제3자 보호 들어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익형량 들어와 있잖아요. 인과관계는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어떻게 하냐? 후행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죠. 항고소송을 하면 이쪽이 행정행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피고적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고적격은 행정청이어야 되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실전적으로. 상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자기본 확인소송 다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소송 하는 거고, 그죠? 공무원의 고익하시 파트 보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법령에서 나오는 건데, 유인된 신뢰라는 거예요. 유인된 신뢰. 맞아, 행정청이 일반적인 방향으로 국가가 유인했다면 특별한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익이 된다 이거지. 이 판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판례가 이쪽에 집어넣었어요. 간단하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표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일이 아시잖아요. 시험에 막바지, 수험기간, D-Day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양은 줄여야 되죠. 그죠? 페이퍼들은 줄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더 좀 색다른 표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찍어서. 그죠? 단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제 뿌락지들이 있으니까 학원가에 금방 들켜요. 자, 이해되셨죠? 신뢰보호원칙. 되도록이면 행정법들은 기본적으로 표 하나에 그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럼 문제를 보실까요? 그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써놨지만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1번 보시죠. 행정관청이 폐기물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만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 변경 희성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보세요. 적정 통보를 해주면 신뢰보호원칙이 들어오겠죠. 만약 예를 들면 법이 뭐예요? 변경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느냐 이거죠. 스토리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 통보가 국토유형 계획 승인에 대한 선행행위성이 되냐는 거지. 그럼 선행행위성 판단 어떻게 한다면서 행위 주체의 동일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건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유형 관리법 법령이 다르죠? 그란 말이에요. 제도 취지 보세요.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사항들이 다르죠? 사건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사건이 아닌 사안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제가 표현에 따라 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러면 사안의 동일성은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냥 정리해 쓴 거예요. 나중에 좀 이상하게 들리면 고쳐드릴게요. 그죠? 다름으로 보세요. 적정 통보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해주겠다는 취지 공적 표명이 불허일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된다? 선행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넘겨가면 해주겠다는 건 정당한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폐기물 처리업이 뭐냐? 여기 보시면 25점 처리업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적정 통보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사업계획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죠? 보세요. 여부, 법률 검토, 입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을, 폐기물 사업을 지으려면 용도 변경을 허용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이니까 토지를 사가지고 이게 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업지구나 폐기물 시설을, 처리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질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 적정 청구할 때 어떻게 돼? 얘가 계획 변경이, 즉 쉽게 해서 적정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면, 사업계획 보면 얘가 뭐라 했어? 여기다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검토하는 공무원들이나 행정청은 뭘 하겠어요? 여기 안 되는데, 그러면 적정 통보를 거부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고 적정 통보를 해 줬으면 나중에 형질 변경할 때 신청을 해주겠다는 의미도 들을 수 있다라고 원고가 주장한 거겠죠.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됐어요? 판례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죠. 보세요. 피고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보세요. 성취 여부는 적정 통보에 붙인 이행 조건의 성취 여부는 전제가 된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이행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원고는 변경 신청을 승인할 때 설치한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보세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행의 옹이성이 있느냐는 거죠. 말씀드렸죠? 주체의 동일성, 사건 또는 사안의 동일성. 그죠? 무슨 행위예요? 단계적 행정행위죠. 그죠? 적정 통보를 했는데 이제 거부한 거죠. 이쪽에 가면 달라요. 폐기물 처리 이걸 다 지켰는데, 요건을 다 지켰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여기 오면 좀 달라. 그래서 다단계 행정행위에서 사전 허가 부분 결정에 구속력 나오죠. 그때 뭐가 나와요? 구속력에 법률에 구속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없으면 뭐가 나와요? 신뢰보호 원칙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중간에, 그죠? 중간에 나온 국토유형계획안 변경 지정 거부. 아마 폐기물 처리업 갔으면 또 다른 판결을 했을 거예요. 그건 또 케이스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통보의 처분성과 재량 행위성, 그건 나중에 한번 적정 통보 나오면 보시라고. 다단계 행정행위 나오면 이거 또 나와요. 그죠? 다단계 행정행위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처분성 인정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보시죠. 확약 또는 표명안에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경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그건 공적 의사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실효된다.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실효라는 말. 실효라는 말이 언제 써요? 의사표시 없이. 의사 주체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실효죠. 그러니까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표현 자체로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실효의 개념이 뭐다? 그죠?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럼 의사표시를 가지고 효력을 없애는 건 뭐예요? 소급적으로 없애는 취소, 장례적으로 없애는 철회. 그러니까 다른 개념과 구별이 붙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론 쓰는 거예요. 개념 항상 외우시라 그랬죠. 여러분 책 보시면. 그럼 성질은 두 가지씩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 적극적 방식, 소극적 방식, 다른 개념과 구별, 취소 철회죠. 별다른 의사표시 필요해요. 이건 그대로 맞아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 실효 요건, 실효 사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케이스죠. 사정 변경. 또는 뭐예요? 당사자의 사망.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 뭐죠? 행정행위 대상, 목적의 소멸. 또 뭐 있어요? 일정한 기한, 경과.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기한의 경과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효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존속기간이 아니라 뭐 그 효력 유지, 그 기한 나올 때 설명해드릴 부관 나올 때,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사업은 뭐 성패, 성공 가능성, 뭐 이익 가능성을 따져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설정하면 그 기한은, 그죠? 존속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실효 효과는 어떻게 돼요? 장래요죠. 취소는 소급표, 철회는 장래요. 근데 왜 달라요? 취소와 철회는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시죠.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3번 보세요. 공적 현의 이유를 판단하는데 조직상 형식적 권한 분쟁이 구해될 것이 아니고 조직상 위치, 업무, 운동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그에 대한 상당시를 실질에 비교한다. 보셨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행위 주체, 공적 경험 표명 주체의 동일성이라 그랬죠? 어떻게 판단한다? 형식설이었다 그랬죠. 형식설이니까 의사표시 주체가 같아야 되죠. 근데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식설에서 벗어난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어제 설명드렸죠? 형식과 실질설. 그죠? 판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판례 쭉 있잖아요, 쭉. 그죠? 선행행위서 판단, 행위 주체의 동일성, 형식적 요소 말씀드렸죠. 왜 형식적 요소예요? 문서의 외관에 보인단 말이에요. 외관설이지, 또 외관설. 외관설이 아니라 실질설이라는 거죠. 외관 법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즉 후행행위 주체와 선행행위인 공적 견해 표현 주체가 다를 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견해를 표현했는지, 즉 선행행위의 구속력을 후행행위에 미치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체침해.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사건의 동일성, 목적, 취지, 고려사항 등 동일성, 실질. 이해되시죠? 내용적 요소죠. 내용적 요소. 그죠? 근데 이 형식적 요소는 안 되니까 여기서도 뭘 하겠어요? 실질화 시킨단 말이에요. 실질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판례를 제가 읽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책에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가까워지면 한 달이나 뭐 한 달 반 정도 후에 최신 판례 그거 몇 개 나올 만한 거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판례를 실질적으로 동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4번 보시죠. 입법 예고를 통한 법령 예고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입법 예고가. 그죠? 근데 입법 예고를 안 해준 거죠. 아니면 예고한 대로 안 하든가.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 확정돼 아닌 이상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더라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은 어떤 신뢰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시죠? 그럼 입법 예고가 어떻게 돼? 그럼 우리가 입법 얘기한 대로 그대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서 생각하잖아요. 이건 예고잖아요. 그냥 이런 거 알린다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돼? 법률의 내용을
예관대로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정변경이 생긴 거죠. 그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여기 그죠? 공적현은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뭘 해야 돼요? 정당한 신뢰냐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정당한 신뢰냐. 근데 아니죠. 후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정당한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입법 예고가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보시죠.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적 견해 표명과 갑의 신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가 부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정 말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신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인되면 이해돼요? 이제 이 판례가 왜 중요한지? 그죠? 잖아요. 법률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는 법률상 했다고 볼 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보세요. 정당한 신뢰가 아니죠?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대법원은 뭘로 보고 있어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신뢰의 정당성까지도 가지 않았잖아. 더 한 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측 가능성, 변동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신뢰는 뭐예요? 정당한 신뢰가 아니다.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30분이네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